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상입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사랑해 주셨던 해외 선물의 신이 시즌3로 돌아왔는데요. 자, 앞선 시즌과 마찬가지로 해외 선물의 신 시즌3에서도 해외 선물 매매 대결이 진행됩니다. 11월 초에 시작되는 대결 이전에 약 3주 동안 트레이더들과 함께하면서 글로벌 시황 분석 그리고 다양한 투자 팁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자, 유튜브로도 해외 선물의 신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방송 함께할 해설위원 소개해드립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네, 해선물의 시즌3 11월부터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3주 동안 이제 전문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출연할 예정이에요. 그간 3주간 여러분들 전문위원님들 소개도 받으면서 각종 정보와 팁 여러분들 꾸준하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양세동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글로벌 주요 이슈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이틀째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뉴욕타임즈는 양국이 일단 신뢰 구축 조치 성격의 스몰딜 타결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류허 부총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 첫날 일정이 끝난 후 중국은 추가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양측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외신이 이란 국영석유 회사의 유조선이 사우디아라비아 인근 해역에서 폭발해 원유가 홍해로 들어갔다고 보도하면서 원유 가격이 장중 1.46% 오르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BBC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와 버라드코 총리가 만나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뒤 공동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의 길을 찾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파운드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주요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외신 소식들 함께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미중 무역 협상의 낙관적인 전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CNBC가 미국과 중국이 이번 협상에서 휴전을 선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고위급 협상에서 중국이 위안화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환율 협정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대중관세를 유예하는 스몰딜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스몰딜 합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의 휴전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의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이 속사정을 일부 감추고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세트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S&P 500 지수 편입 대기업들의 3분기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과 미국 성장 둔화에 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 비용 압박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했는데요. 또 상무부 통계에 의하면 2분기 순이익은 겨우 6%가량 증가한 데 그치면서 기업 실적이 겉으로 양호해 보여도 속으로는 골마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라가르드 차기 ECB 총재와 관한 소식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9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위원 간 견해차가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차기 ECB 총재의 부담도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의 약 3분의 1이 양적 완화의 재개 결정에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반대 의사를 보인 위원들은 양적 완화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며 유로존 국채금리가 이미 너무 낮기 때문에 더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금리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11월부터 ECB를 이끌 라가르드 차기 총재의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로 달러 환율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과하게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코메르츠방크는 시장이 현재 가격에 반영하는 것만큼 상황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고 또 유로 달러는 제한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1.12달러까지 반등하고 또 내년 중순에는 1.16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미 연준이 단기적으로 시장 예상보다 더 공격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현재 뉴욕 증시 개장 상황 그리고 상품별 시세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 증시는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스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선물도 큰 폭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S&P 500입니다. 1.41% 상승입니다. 2,98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1.6% 오름세입니다. 7,88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84% 오름세입니다. 54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23% 하락세입니다. 1,482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1% 오름세입니다. 1.1101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외신 소식들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개장 상황과 상품별 시세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앵커님께서 스몰 딜이라고 외신에 대한 평가 자체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네. 개인적인 의견 자체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에 의해서 평가하는 부분인데 지금 속보가 하나 떴어요. 여러분들 속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미중무역 고위급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을 중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히 선물 회사에 대한 외국계 소유 제한은 내년 1월 1일을 기해 모두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그리고 뮤추얼 펀드 회사와 증권 회사에 대한 외국계 소유 제한은 각각 내년 4월과 12월 1일부터 없어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스몰 딜에 대한 굉장한 내용 자체가 외신에선 나왔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빅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계에서 중국 자체가 지금 굉장히 개방적인 어떤 증권 자금에 대한 사실상 철폐한 거죠. 이제 외국계 자본을 흘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 부분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고 트럼프가 이제 갑작스럽게 나온 내용 이후 매우 잘 됐다라는 표현 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상 자체가 아직도 원활히 진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미중 어떻게 보면 미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여러분들 스몰 딜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빅딜에 굉장히 가깝지 않나 뭐 이런 부분을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몰 딜이라는 부분은 어쨌든 외신에 대한 평가지만은 이 딜에 대한 어떤 가치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인 의미가 강해요. 외신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가 자체를 잘 내리시는 거를 굉장히 여러분들 걱정스러워요. 사실.
이제 해설위원으로서 또 네. 이제 객관적인 시각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왜 미증시가 갑작스럽게 폭발했지 상승했지보다는 외국계 자금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인다는 의미 자체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협상 자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속보로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는 속보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런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한 것은 스몰딜이 아니라 빅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해설위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트레이더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는 주천 선생 트레이더입니다. 네, 주천 선생 트레이더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해외 선물의 신 시즌 3에 지금 처음 출연하신 자리인데요. 자, 앞으로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번 주까지는 뭐 해설위원으로서 뭐 장에 대한 설명을 했었다면 이제는 전문가로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내비게이션 같은 전문가가 되도록 한번 좋은 방향성이랑 좋은 자리 보시면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두 분 함께 인사 나누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분 더 나누실 이야기는 없나요? 아니, 사실 이제 제가 네. 지난주 방송을 이제 모니터링을 했어요. 네. 지난주 뷰가 너무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앞으로의 그 해외선물의 신 트레이딩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나 방향성이 다양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 차트를 보는 분들도 있고 뭐 시황이나 뉴스를 보면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번 주에 말씀하셨으니까 저번 주 같은 경우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패권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미국 자체 그 트럼프 자체가 내년에 총선을 위해서 악재를 어느 정도 걷어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도권은 분명히 중국이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 흐름 상황 역시도 중국이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반적인 큰 그림과 흐름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각기 판단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드리면 좋은 결과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할 시간도 많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상품별 전략부터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대표 상품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표 그리고 이동평균선 분석 거기에 더불어서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의 포지션 전략까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함께 해보시죠. 네, 현재 S&P 500 큰 폭의 상승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8개가 상승, 4개가 관망 분석 나오면서 적극 매수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 분석은 11개가 상승 그리고 1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9명의 트레이더들은 5명이 상승, 2명이 하락 보면서 현재 매수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적극 매수 의견에 무게가 좀 실린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주천 선생 트레이더는 현재 어떤 포지션 전략 가지고 있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들어서 업앤다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매도 의견 주셨네요. 자, 어떤 전략일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스몰딜에 대한 부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길게 보면은 지금 지금 11월 11일이 아마 중국의 광군절일 거고요. 그리고 11월 30일이 아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일 건데요, 미국에. 이 모든 소매 판매업의 70%에서 적게는 30%, 그리고 많게는 70%까지 그 날짜에 소매업 판매율이 몰려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자, 11월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고용이 일어날 거고 어느 정도 상방세는 가져올 거다. 근데 하지만 지금 장 흐름 역시 뭐 상방세의 그림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스몰딜에 대한 부분이 선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 번 더 눌림을 준 후 다시 한번 긴 추세의 상방에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흐름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1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자, 10분봉으로 보셨을 때, 자, 오전 장 시작하자마자 한번 크게 눌림 이후에 쭉 올라갔어요. 자, 그렇다면 눌린 이 추세 라인의 부분, 이 추세가 올렸는데, 이 추세가 다시 올리기 위해서, 자, 선물 시장은 제한된 돈으로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돈이 한 번 더 탄력을 받고 올려주기 위해서는 청산 물량이 들어와주고 그 수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세력들 간에 어느 정도 눌림을 받은 후에 청산 후에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당일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반영된 거에 있어서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을 준 후 제가 보기엔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올려줄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목표 고점을 찍었습니다. 10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 부근에서의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눌러주지 못하고 있죠. 자, 길게 60분봉을 봐서는 네. 자, 60분봉 안에서의 이제 시장 눌림 부근 근처입니다. 큰 눌림 부근의 근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눌려서 어디까지 단기 입형 10분봉 자리까지 최소 오늘은 한 2932까지. 자, 만약에 매수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은 매수를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눌림을 받을 때 그때 같이 세력들이랑 같이 들어가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는 매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길게 추세 흐름을 보셔라. 자, 이유는 뭐다? 자, 11월 11일 날 광군절, 그리고 11월 30일 날, 그리고 12월 25일인가요? 26일이죠. 유럽의 박싱데이까지 해서 소매 판매업이 줄줄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추세 보시더라도 상방으로 크게 올라갈 거다. 근데 지금 진입보다도 눌림목에 진입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P 500과 같은 경우는 오늘은 매도 전략을 두셨는데 일단은 좀 소매 판매와 관한 부분에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자, 11월 11일에 중국의 당군절 그리고 11월 말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소매와 판매가 몰려 있어서 고용도 증가할 거고 이런 부분이 좀 증시의 상방세를 가져올 거다라는 이야기 좀 해주셨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스몰딜 가능성에 지금 미리 증시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좀 매도 의견을 주신 상태고, 자, 그리고 눌림 시 다시 반등할 시에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2932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과 함께 우리 해설위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주천 선생님과 좀 이제 대화를 나눌 시간인데 네네. 사실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외신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이제 중국 증권관리위원회죠, CSRC 이쪽에서 이제 외국인 자본에 대한 이제 앞으로 유입 자체를 허용하기로 했어요.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예상이 불가능한 시황 자체가 갑작스럽게 터져서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 사실 이제 오늘 원웨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기가 되는 상황인데 빅딜에 대한 내용 자체로 좀 어떻게 보면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네. 네네. 지금 단기적으로 끝날 패권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말씀드리는 게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한 악재를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맞물려서 12월에 소매 판매업이나 이런 매출 증대, 국가적 매출 증대죠. 어쨌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준다라고 보는 거지, 만약에 그런 이슈가 없으면 이 시장 자체는 갈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제한폭이 너무 많아요. 제한폭이 너무 많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말씀하신 대로 금융규제 좋죠. 우리나라도 2015년인가요? 금융통합법으로 인해서 금융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한 노이즈가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해서 풀어줄 수는 있지만 큰 빅딜에 대한 부분, 패권에 대한 부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시장이라고 보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 금융규제. 제가 혹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무역전쟁, 그 다음에 뭐예요? 금융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거에 대한 서두를 깔아준다고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유로 같은 경우도 뭐 버냉키에서 이번에 새로 총재가 바뀌면서 지금 문제 이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만두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두에 부추 하나만 썩어도 만두가 썩은 맛이 나듯이 지금 뭐 유로존 같은 경우는 그리스가 8년 전에 썩어가면서 네. 문제가 덜컥덜컥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영국이 블랙시트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듯이 지금 전체 세계의 흐름 자체가 워낙 좋은 증시로 가기엔 힘듭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4분기에 같은 경우 소매 판매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 장을 상방으로 이끌 여력이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어느 정도 단기 상방은 갈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좀 힘들다. 예,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단기적으로는 좀 상방을 볼 수 있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패권 싸움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은 좀 어떻게 볼까요? 나스닥도 같이 보면 될까요? 큰 의미로서의 흐름성은 비슷하겠죠. 네. 하지만 이제 뭐 S&P보다 나스닥 같은 경우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상방세 역시 S&P보다는 좀 크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현 시장의 상황에서도 하방을 저는 좀 많이 보여요. 아까 뭐 전문가 트레이더 분들 중에 저 말고 또 한 분이 하방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그분이랑 저랑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흐름의 큰 싸움은 패권 싸움이 끝나야 됩니다. 예, 패권 싸움이 끝나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4분기는 상방을 볼 수 있어도 4분기 그 이후부터는 조금 상방 보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S&P 500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움직임 보고 계시는데요. S&P 500보다는 움직임이 어쨌든 크기 때문에 뭐 상방세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큰 흐름에 있어서는 같은 흐름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크루드 오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3개가 상승, 5개가 관망, 4개가 하락 분석 나오면서 관망 의견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 분석은 8개가 상승, 그리고 4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신 9명의 트레이더들은 4명이 상승, 2명이 관망, 3명이 하락 보면서 매수 의견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에서 추천 선생 트레이더는 크루드 오일 어떤 포지션 전략 가지고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일도 다운 들어주셨네요. 오일은 어떤 전략일까요? 자, 오일 역시도 지금 초반에 이슈 때문에 크게 들긴 했는데요. 자, 달러 영향을 많이 받는 오일의 입장에서 지금 나스닥도 제가 눌림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달러 영향으로 어느 정도 눌릴 거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유량도 많이 늘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이랑 나스닥이랑 S&P 보듯이 오일도 좀 비슷하게 보여요. 네. 왜냐하면 12월에 오펙의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네. 이렇다 할 뭐 단기적 이슈들은 있죠. 뭐 이런 폭파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산유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감산에 대한 의지가 사우디나 러시아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감안을 해보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림은 단기적으로 12월까지는 상방을 볼 수 있어도 큰 그림은 아마 하방을 좀 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지금 차트 역시도 지금 제가 10분봉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네. 목표 고가에서의 단기적 눌림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단기적 눌림을 받고 있고 아까 S&P랑 나스닥 말씀드렸다시피 자, 달러의 지수 영향을 많이 받는 골드랑 오일 같은 경우 역시도 S&P가 눌림을 받으면 오일 역시 같이 눌림을 받을 걸로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 생각되고 있는 흐름이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청산 물량이 나와주는 자리 자, 52.49 정도에 매수 받으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워낙 많이 뛰었어요, 급하게. 네. 지금 당장 매수를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할 필요 없다. 자, 12월 달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럼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받아야 되겠죠.
자, 제 경험상으로 저희가 뭐 저저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급작스럽게 올라간 그 5일장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역시도 이슈 때문에 올라간 장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눌림 받은 이후에 매수를 잡아라. 그 자리가 52.49자리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크루드 오일은 매도 의견 일단 주셨는데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같이 그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눌릴 거다라는 의견이고 또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 의지가 약하다는 점 또한 약세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12월까지는 상방을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큰 그림은 하방일 것이고 추경 매수보다는 좀 눌림 시 반등할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52.49달러 선 제시했는데요. 자,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어떤 부분 더 추가로 질문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주천 선생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야겠죠. 네, 사실 네. 이제 9월 중순에 저 차트 한번 같이 한번 보고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9월 중순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유가 관련해 갖고 사우디 드론 폭격 사태가 좀 터지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월요일 개장하자마자 15% 급등한 사건 그쵸? 자체가 펼쳐졌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사우디에 대한 회복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유가가 이제 원 흐름으로 다시 되돌림을 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외신에서는 사실 이런 내용 자체가 나와요. 앞으로 이제 중동의 시대는 갔다. 사실상 이제 미국이 셰일에 대한 패권을 전부 쥐기 때문에 2020년부터 어떻게 보면 수입을 이기는 현상 자체가 예견되는 상황이에요. 미국 쪽에서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오펙 회의 관련해 갖고 이제 유가가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얘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상황인데 오펙 감산을 진행하더라도 지난 2026년과 17년도와 같이 급등할 가능성이 어떻게 제기되는 상황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단순합니다. 시장은 공급과 수요와 공급이 있다면 지금 공급 자체가 과잉 공급이에요. 네, 네. 근데 수요는 자꾸 떨어집니다. 시장 상황에 맞물려서. 그러는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뭐 단기적으로 아까 소매 판매업 올라가니까 네. 소매 판매업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가장 큰 문제점인 이 산유량 자체를 오펙 회의가 시작되면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 뭐 러시아 입장에서 이거를 줄이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줄이면서 산유량 자체를 만약에 미국이 패권을 진다 산유량까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산유량 아마 12월 달에도 줄이지 못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예상 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공급은 과잉 공급이 계속 지속될 거고 이번에 이제 원유 수출 원유량도 보면은 재고량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계속 늘어날 거고 줄이지 않을 겁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최대한 관여성을 줄일 겁니다. 저번 주에 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예전에 원유를 수출하기 전까지는 직접적으로의 관여를 많이 했어요. 이라크전이나 걸프전이라든가 그러면서 산유량이나 그런 패권 자기가 밀어주는 나라가 중동의 패권을 잡게끔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냥 놔둬요. 올라가면 나는 땡큐. 내려가면 너희들 힘 약해지잖아.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산유량을 줄이는 거 좀 힘들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오펙 때는 12월 달에 아무래도 좀 관심도가 생기면서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도 그 역시도 하방으로의 랠리에 만약 오펙 회의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하방으로의 랠리에 좀 가담하지 않을까 제 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떤 의견이신가요, 해설위원께서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미국이겠죠. 미국과 이제 오펙의 싸움 자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까 이게 제일 관건일 듯한데 이제 대표님 의견 자체는 이제 12월까지 상승 랠리를 펼치더라도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산유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저희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네, 유로 전일 대비해서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자, 기술적 분석 먼저 살펴드리면 12개 지표 중에 11개가 상승, 그리고 1개가 관망 분석 나오면서 적극 매수 의견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12개 모두 상승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해시 9명의 트레이더들은 4명이 상승, 그리고 3명이 관망, 2명이 하락 보면서 매수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적극 매수 쪽으로 좀 쏠린 상황인데요. 자, 주천 선생 트레이더의 포지션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유로 FX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유로 FX는 관망 의견 주셨네요. 자, 어떤 전략일까요? 지금 유로 FX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불량 채권에 대한 회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 같은 경우에 8년 전에 국가 파산을 신청을 했고 지금 8년 만에 어느 정도 다 갚고 나서 그런 규제 부분을 다 어느 정도 IMF의 규제 완화를 어느 정도 푸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그 당시에 만약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그리스의 불량 채권을 회수해주지 않았으면 그리스가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로존의 나라들이 그리스의 불량 채권을 어느 정도 회수해줬고 IMF에서도 그 구제 금융을 도와주면서 어느 정도 많이인가요? 한 35%, 40% 정도의 그 구제 금융 금액에서의 탕감을 해줬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 불량 채권 중에 너무 많으니 지금 채권이 마이너스입니다. 유로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26일이죠. 예, 그 유럽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박싱데이가 있는데요. 소매 판매업은 올라갈 거예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가장 큰 흐름 문제인 이 불량 채권 문제가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들이 살려줬어요. 아까도 만두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리스가 서브제로라는 2050년 만기 채권 2050년 만기 채권인데 이자율이 제로입니다. 2050년에 분명히 자기네들을 도와줬는데 그리스를. 근데 거기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리스가 채권 투자를. 자, 그건 뭐냐? 자, 나아지진 않을 거다. 그러면서 유로존은 지금 서로 지금 편가르기 하고 있죠. 독일은 제조업 떨어지고 있죠. 프랑스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 떨어지고 있죠. 전체적인 흐름은 분명히 눌림인데 지금 12월 26일 박싱데이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소매나 어느 정도 구직 활동이나 이런 부분 제조업이 좀 나아질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방이지만 크게는 하방이라 올라가더라도 아마 제한적인 상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가장 중요한 건 모멘텀인데 이런 모멘텀 자체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어떤 선물 지수라도 좀 올라가기 위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도 긴 추세적으로는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은 굳이 들어간다면 매수가 맞겠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월 26일 박싱데이 전까지는 구직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제조 쪽은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요. 만약에 오늘 매매를 하실 거면 눌렸을 때 1.10530 정도에 매수 보시는 게 혹시 좋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저는 크게는 조금 쉬었다가 위쪽에서 매도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네요. 네. 자, 유로 FX는 일단 오늘은 관망 의견 주셨는데, 자, 유로존의 경기와 관련해서 현재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산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불량 채권과 관한 문제도 있고, 또 독일의 제조업 부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소비가 부진하다는 점을 좀 이야기해 주셨고,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박싱데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상방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길게 봤을 때는 하방을 보는
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자, 그래서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1.10530 자리에서 눌림시 매수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관망했다가 좀 올라오고 나서 매도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제 유로존 얘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QE 프로그램에 대한 현 진행 상황인데 네, 네. 이제 주전 선생님과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네. 부분 관련해 갖고 이제 유로존에서 사실상 이제 11월에 QE 프로그램 이제 채권 매입 프로그램 다시 진행하겠다 하고서 이제 9월에 전격적으로 통화정책회의 때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황 자체가. 네. 근데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이게 종료 일자는 안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11월에 QE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다. 근데 이 와중에 어떻게 보면 드라기 총재가 연말에 이제 리가르드 총재로 교체가 바뀌죠. 되는 상황이죠. 그럼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한 부분을 조금 긁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리가르드 총재, 과연 이제 QE 프로그램 양적 완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여부가 있는 가능성이 좀 측정이 되는지요? 네, 우선은 아까 제가 버냉키라고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 드라기 제가, 총재죠. 예, 네, 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네. 막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화폐라는 이 화폐 시스템은요, 간단해요. 신용과 신용의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방금 전에도 유로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과연 이 유로존이 지속되기 위해서 서로 건강하게 약속을 지키면서 화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찍어낼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느냐? 자, 동업은 쉬워요. 근데 이제 동업이 끝났을 때 이게 문제가 심해지는 것처럼 자, 유로존도 처음에 으쌰으쌰 할 땐 좋았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죠. 영국의 블랙시트, 그리고 그리스의 파산 신청.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 빚을 내가 왜 갚아야 돼?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데모하죠. 뭐 독일에서도 뭐 장난 아니죠. 자, 그러면서 자, 유로존에서 뭐 이민법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크게 얘기하면 자, 우리나라도 받으니까 니네 나라도 이민자 받아. 그러면서 이민에 대해서도 크게 뭐 문제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만두 비유법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유로존을 설명하기에는. 자, 만두 중에 고기는 신선하고요. 부추가 썩으면 이 만두가 어떤 맛이 날까요? 맛있는 맛이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 같은 경우 지금 잘 되기 위해서 서로 건강하게 화폐에 대한 부분을 신용도 있게 처리해야 되지만 자, 이번에 자, 서브제로에 대해서 그리스가 8년 전에 빚을 탕감해준 얘네들한테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것도 힘들 때. 독일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30년 채권이 마이너스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 QE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려면 자, 신용이 바탕이 돼야 되고 이런 불량에 대한 불량 채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은 서로 안아주고 가야 되는데 뭐 이 상황에서 서로 안고 가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저는 자, 지속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제 뷰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인종과 너무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풍습과 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유로존에 대한 위기를 조금 촉발시키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경제에 대한 부분보다 사실 이제 대외적인 네. 각국 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마찰 자체로 인해서 지속성에 대한 여부 자체를 좀 측정하기 힘들다 이런 기준을 내놓으시는 거죠? 그쵸. 이 만두가 맛있으려면 이제 전체적으로 화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화합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오늘 명언이네요. 만두는 예. 참 이제 다 맛있어야죠. 아, 오늘 만두를 네. 먹고 와서 제가 계속 만두가. 아, 근데 지금 또, 외신에서 전해드리는 소식들을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오늘도 외신 소식들 전해드린 내용도 있는데, 자, 유럽 중앙은행에서 위원들 간에는 좀 이 QE 프로그램 재개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기는 했지만, 모건 스탠리에서 또 내놓은 전망은, ECB가 당분간은 양적 완화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좀 내놓기도 했는데, 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같이 얘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주천 선생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교체는 안 됐잖아요, 사실상. 그쵸. 지금 드라기가 그렇죠. 위임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한 의도 자체는 사실 이제 리가르드 총재가 바뀌고 나서 네. 이 양적 완화를 이어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 건데 지금
모건 스탠리 외신에 대한 평가 자체는 일단은 수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 이런 내용 자체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DLF 사건, 우리은행에서 이번에 있었던 은행에서 있었던 DLF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채권에 대한 문제가 유로존 내에 있었던 문제가 크게 반발돼서 사실 우리나라 내에서도 파생 상품에 대해서 좀 다소 문제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외신에서는 이렇게 사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양적 완화 수정이 당분간은 좀 힘들다. 네. 네, 사실 굉장히 파격적이긴 하잖아요. QE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그러면은 이제 라가르드 총재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일단은 기존의 비두기파에 대한 양적 완화를 크게 변동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 번만 더 자세하게 언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CLS랑 CLE죠. 그거 같은 경우 문제가 컸습니다.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제가 정확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자, 어느 정도 인하가 되지 않으면 만기 때 수익금의 5%나 7% 이렇게 준다고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한 2,600명인가요? 2억 원씩, 보통 평균 2억 원씩 남았다고 하니까 4,600, 거의 한 5천억 정도의 돈이 지금 80% 정도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같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양적 완화가 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시장이 시장 중에서도 제조업 시장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줘야지 양적 완화를 했을 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이 좋지, 제가 가게를 하시고, 네. 자, 기업을 하시고, 제가 정부라고 했을 때, 자, 양적 완화를 위해서 제가 막 유로화를 막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업한테 줬어요. 네. 근데 경기가 좋아. 그럼 물건을 사요. 인플레이션일 때 물건을 사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채권이 마이너스인 디플레이션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물가가 떨어져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던 것처럼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내가 이거 노트북을 사려고 하는데 지금 사면은 100만 원인데 한 달 뒤에 사면은 9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 뒤에 사시겠죠. 그렇겠죠. 자, 그럼 재투자가 안 이루어져요. 제품을 사지 않겠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품이 안 팔리니까. 자, 축소하는 거예요. 축소하거나 이 불안한 심리가 전체적으로 빠지면 그게 유동성 디플레이션으로의 확산입니다. 그게 바로 일본의 대표적인 문제였죠. 자, 돈은 막 찍어. 근데 중요한 게 돈을 안 써. 회사는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고용을 줄여. 아니면은 다시 R&D를 해야 되는데 재투자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나쁜 게 아닙니다.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자, 인플레이션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지금 라가르드 총재 그분께서의 방향성은 있어도 지금 당장의 양적 완화를 그렇게 막 확대성을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장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급박한 양적 완화보다도 건전한 초기 제조업이나 소비에 대한 부분을 늘리고, 그리고 가계에 대한 건전성을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거기 때문에 급박한 양적 완화보다도 천천히 우상향되는 그런 양적 완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존의 양적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CB 쪽에서도 급박한 양적 완화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좀 내놓으셨는데요. 자, 먼저 앞서서 ECB는 11월 1일부로 양적 완화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상황 좀 더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유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골드는 현재 좀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3개가 관망 그리고 9개가 하락 분석 나오면서 적극 매도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12개 모두가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저희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2명이 상승, 2명이 관망, 5명이 하락 보면서 매도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는 매도 쪽으로 조금 무게가 실려 있는데요. 자, 그럼 주천 선생 트레이더는 골드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관망 의견 주셨네요. 자, 골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지금 골드가 뭐 저저번 주인가요? 뭐 2,000불도 예상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거 잘 모른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방향을 상방을 타기는 했어요. 네. 방향을 상방을 타긴 했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자, 달러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오일과 골드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나스닥이랑 S&P 뭐라 그랬죠? 단기적으로 지금 한 12월 달까지는 자, 소매 판매업을 기점으로 한 어느 정도의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성 지표인 골드는 눌림을 받는 게 맞습니다. 눌림을 받는 게 맞지만 전체적인 우상향 그래프가 언제나 이 눌림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눌림이 들어올 거다. 왜냐하면 아까도 유로존에서 뭐 서브제로 얘기도 했지만 자, 2050년 만기 채권을 이자를 제로를 주는데 거기다가 지금 국채를 때려박고 있고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자,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달러의 영향을 받는 골드 같은 경우는 자, 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은 높아져요. 자, 그러면 당분간은 달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러주면서 제한된 눌림을 받을 수 있지만 자, 이게 어느 정도의 이슈를 통해서 만약에 달러가 잠깐 아니면 뭐 나스닥이나 S&P 지수가 잠깐 눌릴 때 급격하게 위쪽으로 반등이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불안한 투자 심리 때문에 사람들 자체가 자, 이거 언제 사지? 그러다가 뭔가 딱 터져요. 그럼 바로 사는 거죠. 자, 폭등할 수 있는 구간이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당분간 지수 눌림, 자, 골드 지수 눌림은 받을 수 있지만 자, 불안한 투자 심리 때문에 언제든 크게 상방으로 뛸 수 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는 오늘은 좀 웨이팅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골드는 관망 의견 주셨는데, 달러의 영향을 아무래도 골드 같은 경우는 많이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눌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한된 눌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자, 어떤 이슈로 인해서 뭐 미증시가 뛴다든가 달러가 뛸 경우에는 반대로 이쪽으로 반등이 급격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에서는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양세동 해설위원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골드 자체가 굉장히 안전 자산에 대한 성향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금일 네. 굉장히 우호적인 시황이 하나 나왔어요. 네. 중국 금융기업에 대한 외국계 소유 단계적 철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는 야, 우리 잘 될 거야. 우리 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내용 자체가 흘러나왔는데 네. 오늘 당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도에 대한 뷰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 부분이 이런 미중 무역에 대한 우호적인 시황과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지 이런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북미 대화도 그렇고 미중 대화도 그렇고 미국의 그 강력했던 패권이 없어졌어요. 자, 옛날 때 북한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자, 트럼프가 야, 너희들 가. 그러니까 갔죠. 그러면서 막 뭐 그 김정은이가 어떻게 했잖아요. 그러는 거 감안해 보면 지금은 오히려 유엔에서 발표하고 뭐 협상 결렬 뭐 이렇게 트럼프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대선이거든요. 자, 내년 대선 전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 불안한 심리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패권 싸움이 시작되고 나서 좀 안정화된다고 보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자, 1라운드 끝났다고 봐요. 지금 미중 무역의 패권 싸움의 1라운드가 끝났다. 그 1라운드의 이유는 뭐냐? 트럼프의 대선입니다. 이 대선을 지키면 2라운드 시작하겠죠.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불안한 투자 심리는 저변에 깔고 가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좋다라는 뉴스보다도 사람은 그렇잖아요. 불안한 거에 더 포커스를 두거든요. 잘 되는 거에는 그냥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뭐 잘 되겠지라는 예상을 하지만 자, 불안한 심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시장 상황을 급박하게 바꿔놓을 수가 있는 특히 골드 같은 경우 특히나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트럼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밑으로 100틱 위로 1000틱 뛰었어요. 네, 그래서 불안한 심리 때문이었죠. 자, 심리 하나만으로도 1000틱을 가는 게 골드입니다. 자, 그런 점을 감안해보면 골드 언제든 불안한 심리가 좀 반영되는 시장 상황이나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언제든 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좀 패권 싸움, 자기 대선 전까지의 어느 정도 악재 완화를 위해서 참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띄면서 하방으로 갈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패권 싸움이 끝났고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아지겠구나. 근데 제가 보는 건 12월 달까지의 제한적인 좀 좋아지는 모습일 거고, 어느 정도 미 대선 구도가 트럼프로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제2라운드의 패권 경쟁의 시작이나 아니면 시장 상황의 악재라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한 전략까지 이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1시간 동안 가득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이죠. 19일에는 황금연못 트레이더의 무료 강연회도 예정돼 있으니까요. 여기도 참가하셔서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